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동산으로 간다 번외편을 찍는 이효종입니다. 오늘 저랑 지금 멤버가 다 구성이 안 돼가지고 저희 조찬우 이사님하고 둘이서 오늘 또 뉴스 보면서 어떤 상황이 뭐 이런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 유튜브를 준비하는 거 감당하기가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조찬우 이사님 특별히 모시고 둘이서만 요새 부동산 현안이라든가 또 흘러가는 상황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보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네, 이사님 먼저 좀 인사 좀. 네, 안녕하십니까. 랜드스타일셋의 조찬우 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호정 부장님하고 유튜브를 찍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이. 네, 근데 심인사님은 오늘 집안 사정상 일찍 네, 가셨습니다. 네, 혼나실 일이 있다고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힐 거. 좋은 일인데. 네, 좋은 일인데 어쨌든 빼빼로데이쯤 해서. 네. 네. 그래서 요즘 뉴스 아까 전에도 이제 저희 둘이서 찍자라고 하고 뉴스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이제 검토를 그냥 우선 1차적으로 해봤잖아요. 어떤 뉴스가 좀 많이 좀. 사실 뭐 연일 쏟아지는 뉴스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까 전에 뉴스 봤는데 저는 제일 오늘 나왔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제일 좀 충격이 있었던 거는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네. 그 청약이 끝났는데 그쵸. 당첨된 사람 중에 청약 가점이 70점이 커트라인이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참 어이상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4인 가족이 청약 만점을 받으면 69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0대, 30대는 꿈도 못 꾸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30대가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렇죠. 네. 요새 애기 뭐 3명 낳고 그러기. 요새 쉽지 않잖아요. 애기 이렇게 많이 낳기. 그렇다고 짧은 시간에 또 애기를 또 낳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가점을 키우는 동안에 나만 점수가 올라갈 거냐? 다른 분들은 또 점수가 그에 맞춰서 올라가거든요. 경쟁자가 뭐 지금 옆집 사람 뭐 밑에 집 사람 전부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 뉴스 보면서 야 이거 과천도 이 지경인데 서울은 어떨까? 예, 서울에 내년에 또 청약 뭐 한다 그러면 가점이라는 게 과연 존재 가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은 이제 가점도 문제인데 지금 공급 절벽에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내년 내후년 점점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 참 망연자실한 상태가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뉴스 봤더니 그거를 이제 청약 가점이 이제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대안으로 나왔던 게 이게 2006년에 똑같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랑 같이 적용했던 채권 매입형 주택, 그 청약을 검토를 하는 게 어떠냐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 정권에서 좀 잘 된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잘 안 됐었죠. 이게 좀 이게 답답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좀 뭔가가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게 좀 정착이 되고 계속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정착이 되고 계속 가면은 그러면 내 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대안이 좀 있을까요? 이거 뭐 어떻게 사실 제일 큰 대안은 공급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규제도 좀 풀어야 되고. 지금 규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냥 좀 규제라는 게 첫 번째 저희가 집이 지금 너무 사기 힘들어졌으니까 이거 3년째 지금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막 멘붕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첫 번째는 저는 대출 규제가 한몫을 했다. 이거 12, 16 이후로 뭐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대출 전면 금지시키고 이거가 첫 번째 지금 집 사기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다 싶기도 하고. 대출 규제가 패닉 바잉 현상에 불을 붙였죠. 도화선이 됐죠. 갭 투자. 그렇죠. 또 한번 연쇄적으로. 그리고 공급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지금 뭐 정부에서 주도하는 건 안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에 뭐 우리 동네가 만약에 내가 뭐 다세대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면 우선 저는 가지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림에 떡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글쎄요, 정말 그림의 떡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연쇄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공급을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공급을 풀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초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장을 지금 규제로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러면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 빈 땅이 거의 없고 뭐 시유지 말고는 그러면 저층주거지로 밀집되어 있는 단독이나 다세대 이런 밀집 지역의 개발 용적률을 풀어줘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연쇄적으로 좀 수반되는 게 임대차 3법의 실행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 지역을 개발을 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주를 하면 사실은 서민들이 갈 데가 없죠. 전세가 좀 활발하게 돌아가야 어떤 지역에 개발이 되면서 이주를 해서 전세 살다가 그렇죠. 다시 들어가든지 하는데 지금은 임대 시장도 너무 꽉 막혀 있잖아요. 아까 전에 또 다른 뉴스 중에 네. 지금 허그에서 이제 보증서주지 네. 않습니까? 저 아까 전에 보면서 허수음이 나왔던 게 아파트는 어차피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지만 신규로 못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일산이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거예요 아파트.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추월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게 일산의 아파트 매매 자체가 실종이 된 겁니다. 그냥. 수요가 많이 빠지고 예, 있죠. 예, 수요도 빠졌고 뭐 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아까 전에 어떤 단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억 5천이 전세가로 네네네네. 지금 호가가 나와 네. 있고 네. 6억 3,500이래요. 네. 매매가 마지막으로 신고된 게 그것 때문에 허그에서는 보증보험 못 들어주겠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또 이제 그것 때문에 호가가 또 형성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정거점에서 매매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막 1억씩 2억씩 8억짜리 호가가 나왔어요. 형성이 된 네. 거예요. 그게 또 이제 거래가 또 성사가 되겠죠. 왜냐면은 서울 시내 10억 이하 아파트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없습니다. 쓸만한 데가. 그렇게 보면 이것도 연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되게 답답해가지고 혼자 네, 유튜브 찍을 때도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잠잠해질만 하면은 법안을 하나씩 내놓잖아요. 네. 임대차법도 마찬가지였고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저 이거 진짜 솔직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신지. 저도 사실은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목적이 뭘까? 증세의 목적인가? 정말 시장 안정의 목적인가? 서민 주거 안정의 목적인가? 이게 아니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시장의 반응이 역효과가 나고 있다면 또 그거에 관련된 걸 보완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규제, 네. 새로운 규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일루 튀니까 여기를 네. 막고 일루 튀니까 여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작 우리 서민들은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집값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할 때까지 대책을 23번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주택을 매수를 해야 내 집이다라고 이제 이게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자 하는 사람들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네. 기다려도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였고 네, 그 전세도 만기가 됐는데 내가 살 집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렇게 시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집을 사려고 부동산에 가보면은 내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네.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권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증세 목적이라면은 그 목적은 분명히 지금 달성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지금 뭐 2030년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이 90%가 넘어가면 2,500억 정도 증세했던 것들이 한 4조 5천억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목적은 달성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돈이 네. 집주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느냐 그렇죠. 아니면 다 모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모두의 거.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네. 없죠. 서민들은 과연 세금을 안 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집을 빌리기 위해서 또 투쟁을 해야 되는 게 더 지금 이제 뭔가 골마가고 있고 언젠가는 터질 문제들이 제일 심각한 게 사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세가 실종되고 있잖아요. 그 전세가 실종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세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나면 이제 월세가 폭등하게 될 거예요. 외국 사례들 보면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 기타 해외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그래도 집값이 임대가 시장이 안정적이었던 건 전세가 한몫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도 전세가하고 월세가를 환산보증으로 계산해 보면 50% 이하 정도 수준이에요. 월세가. 근데 그 전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인들은 마음대로 올리겠죠. 말 그대로 그냥 완충을 해줬던 게 네. 전세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전세 시장이 완충 지대가 사라져 버리니까. 네.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도 활성화를 했고 네. 거기에서도 민간 임대 주택들이 많이 공급은 됐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순기능을 한 게 맞는데 물론 이제 임대사업자들 5% 이상씩은 못 올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전세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거주를 했었죠. 이런 것들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거를 과연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거냐? 뭐 나쁘게 그것도 볼 아닌 것 수가 같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도 이제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외곽 쪽으로 또 밀려나고 전세 네. 사는 사람들이 또 외곽에 매수 가능한 집을 찾아서 옮겨간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또 뉴스에 또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거 김포 그렇죠. 네. 또 뭐 저기 부산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음. 광역시 중심으로도 또 풍선 효과라고 하는 그렇죠. 또 진짜 무서운 뭐 장수말벌 막, 이렇게 막 미국까지 가가지고 알 네. 까듯이 네. 그렇게 여파들이 막 일어난다는 뉴스가 이런 데서 이제 딱 얘기가 음. 이제 종착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임대차법을 해서 또 이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또 나온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술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3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 3억 이상 되면 간주임대료를 매긴다. 그래서 뭐 다주택을 운영하면서 뭐 100억 가까이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제 뭐 300명 정도를 추적해가지고 네, 이제 네, 추징 과세를 하겠다. 과세를 이제 추징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좀 독한 얘기긴 하지만 좀 이렇게 좀 그런 얘기긴 하지만 이거 임대차에도 이 증세 프레임을 갖다가 적용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좀 독한 얘기인데. 그런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는 다 과세의 목적인 것 같고요. 어디 세금 얻을 데 없나 네. 너무 열심히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임대차 시장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다주택자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뭐 주택 많이 갖고 있고 환산 보증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뭐 세금을 좀 내야죠. 네. 그리고 성실하게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뭐 세금을 좀 내시긴 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휘청거리는 임대 시장.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세가 없어지기는 월세가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만약에 전세가가 5억이었어요. 근데 전세가가 막내 때 보니까 3억이 올라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은요, 내가 내 돈, 내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반전세 이상의 월세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3억을 전세금을 올릴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에 대한 5억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그렇죠. 본의 아니게 월세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냥 보증금은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해줄 테니 네, 월세를 한 70만 원, 80만 원 내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낼 거죠. 수밖에 없는 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네. 신고가 내년부터 의무화가 되면서 네. 소득세는 이제 당연히 그냥 매달 나가는 그렇죠. 그, 지출로 근데 잡히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담은 이제 실거주하시는 이제 세입자.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과세할 만한 그런 데들을 찾아갖고 이제 세금 추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라고 임대차법을 발의했는데 결국에 네. 역풍은 세입자가 맡고 있으니 그쵸. 뭐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특별 공급이라는 미명으로 임대주택도 섞고 청년주택도 섞고 네. 신혼부부 주택도 섞고 해가지고 이제 재개발지를 정부가 통제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그런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것도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은 뭐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임대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특별 전형이 필요하신 네.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임대 아파트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20대, 30대 직장인인데 청년 임대주택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면 청년 임대주택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안 쌉니다.
네. 임대 시세 대비 한 80% 정도 수준에서 임대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120만 원 책정되어 있는 임대 시세면 80만 원, 90만 원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내고 사는데도 그랜저 이상 되는 차를 탄다. 그러면은 나가세요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이런 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그런 청년 임대주택에 주변 시세 대비 뭐 20% 이상 싸게 샀다고 거주한다고 쳐도 그렇게 10년을 살았을 때 내가 그 어딘가 좀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잖아. 그럼요. 아이고 뭐 사람이 거주지의 그 편안함이라는 네. 거 본능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살 때는 좀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이에 10년이 지났으면 주변의 집값이 너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적인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네. 것들이 40제곱 미만이 거의 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85제곱 정도 음. 그 정도 되는 중형 공급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라고 네. 했다고는 하지만 공급이 언제쯤 10년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전세는 어떻게 아니, 그런 취지도 진짜 좋은데 이게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죠. 예, 살 때는 그래도 저렴하게 사는데 왜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얘기할 게 지분 적립형 네. 임대주택 이런 얘기 것도 많죠. 사실은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뭐 이제 뭐 20년에서 이제 좀 30년. 고가 아파트는 30년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또 거기서 한 15년 살다가 뭐 애가 하나 또 생겼어. 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잖아요. 정부에서 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면 15년 동안 살 때는 좋았는데 15년 사이 주변의 집값이 얼마나 올라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임대를 산 사람은 비슷한 가격대의 임대를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민간 그러면은- 시장에는 접근을 못. 그러면 임대 아파트라는 건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한다고 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돼야 되고 자격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갑자기 뭐 지방에 살다가 지방 임대 아파트 한 뭐 15년 16년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세를 받더니 전세도 없고 전세는 못 지금도 예, 매매가 지금보다 아마 2배 3배 이상으로 월세가 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라고 아까 전 하셨잖아요. 공급이. 음. 그 10년 동안 제가 우려스러운 건 10년 동안 전세는 계속 이렇게 옥죄면서 갈 거란 말이죠. 전세 물량이 지금 그냥 매물 확인만 해봐도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3분의 1로 줄었고 3분의 1로 경쟁 상대가 3배가 많아진 거기 때문에 전세가를 너도 나도 앞다퉈가지고 올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 저도 이제 요새 상담하면서 느낀 게 대부분 아파트 매수하셔서 2017년, 18년에 아파트 매수하셨던 분들이 임대사업 등록했었잖아요. 네. 그때 임대사업자 네. 활성화 대책 써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4년 단기 임대를 하셨어요. 네. 그분들은 자동 말소가 될 거고. 그때는 이제 내가 원해서 자진 말소하기 전에는 혜택을 줬기 때문에 다 단기로 했죠. 네. 그래서 그게 연장이 된다라고도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혹시나 바뀐 거니까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완전 그냥 머리에 망치 딱 맞은 것 같이 지금 충격이 왔는데 지금 그나마 이 통계상으로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임대사업자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5% 사안에 걸렸으니까. 차라리 아파트도 그래서 그러면 임대사업자 유지를 해줬으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을 거예요. 5억짜리가 3억씩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 임대사업자는 존재를 하지만 네. 이제는 없어지지 없어지죠. 않습니까? 없어지게 없어졌죠 되면 이미 이제. 예. 없어지게 되면은 네. 또 음. 기존의 그 착한 임대인들이 네. 지금 저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상가나 주택에서 착한 임대를 놓치는 분들한테 세액공제 혜택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책정하겠다. 근데 이분들이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는. 그럼요. 나는 올리고 싶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착한 임대인들, 착하다는 표현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정말 보증금은 남의 돈이다. 빚이다. 그래서 안 올리신 분들도 많아요. 네. 10년 동안 임대료 하나도 안 올리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보유세. 네, 보유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보면은 정말 본의 아니게 임대료 올려야 된다. 그렇게 아니, 통보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옆집 개똥이네는 3억을 올렸는데 네. 저는 1,500만 원도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못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이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하겠다고 취지는 그렇지만 네. 거꾸로 보면은 서민들의 주거를 이제
방해하는 쪽으로 뭐 결과가 이렇게 됐죠. 나오는 거죠. 네. 대책은 좀 있겠습니까? 하여튼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의 확대인데 전세도 이제 유지가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나왔으면 좋겠고, 전세 물량이 좀 유지가 돼야 되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자 제도도 한 몫을 한 거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네.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시장 상황이 거래량은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로 줄었는데 전세가는 뭐 2배 가까이 네,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또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세 시장의 안정화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사실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정말 좀 시장 분위기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 이거 어디서 그냥 농담식으로 어떤 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정화가 맞아요. 상향 안정화, 하향 안정화가 아니고 상향 안정화인데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팍 점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유지되는 안정화.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는 주거복지를 실현시키는 취지에 맞는 거지만 이 상향 안정화라는 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그렇죠. 거. 네. 그래서 네. 이게 이 상황이 되면 이사님께서는 이제 좀 무서운 질문을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집 가격이 네.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서 만약에 한 3, 4년 정도가 이 제도가 바뀌는 게 없이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사실 상상 이상일 것 같은 게 부동산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거에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임대가예요. 실거주. 그렇죠. 실거주 하려면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니? 실거주? 네. 아니 그게 이제 임대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출이 좀 풀려야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이게 좀 정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대출로 묶여 있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임대가가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월세가 폭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이 수익률이 좋아져요. 그렇죠. 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 그러면은 수익률이 좋아지면 또 매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욕심이 나겠죠. 네. 네.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월세를 200만 원 받던 게 12억으로 올랐는데 월세가 4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아파트 가격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상가들이 힘들잖아요. 상가들이 힘든데 지금 상가 수익률을 주택이라는 건 필수제이기 때문에 주택 수익률이 상가 수익률을 앞지르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주택을 임대해서 나오는 고정 수익이 네. 상가를 임대해서 나오는 수익률을 앞지르는 세상이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좀 핵심 상권에 있는 상가들은 상가 가격 자체가 비싸고 네. 강남에 위치해 있는 상가들은 또 마찬가지로 상가 자체가 뭐 몇십억씩 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는데 1.몇 %. 근데 이제 아파트 시장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전세가 이것도 네.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의 환산 보증금으로 50% 이하 정도 수준 됐던 월세 가격이 이제 전세가 이상으로 폭등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냐면 저희가 작년만 해도 아파트의 월세를 그렇게 많이 놀까 했었거든요. 네. 아파트는 월세 시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상담의 그 주체가 갭 투자하려면 어떤 아파트 봐야 됩니까? 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한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세제도 때문에 월세하고 좀 균형을 잃었다고 본다면 만약에 뭐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30% 정도 되는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70%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주인들은 현금 여력이 되면 월세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세입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2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싶어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은 전세가의 환산 보증금으로 반 정도 되는 가격을 월세를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전세가 없어져 버리면 얘기는 완전 달라집니다. 네? 세입자가 집이 필요해요. 근데 전세가 없어. 그러면 월세가 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조건 좋은 걸 찾겠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일단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요거밖에 없으면은 진짜
여기서도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고요. 추첨을 해야 되고요. 권리금이 붙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네. 네. 세입자를 구하는데 음. 세입자 당연히 암시장 같은 것도 네. 나올 거고. 지금 상가는 이미 권리금이 네, 조금 그렇죠. 보편적이지만 주택은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네. 주택을 세를 드는데 네. 권리금을 책정해야 되는. 예. 그 예를 들어서 옆집이 아파트가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집을 어떤 주인이 150에 준대. 너무 좋죠. 네. 대신에 들어오시는 조건으로 화장실을 고쳐주세요. 그렇죠. 주방을 수리를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웃지 못할 일이 맞습니다.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전문가들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아파트 월세 1,000만 원 시대가 올 거다. 네. 물론 지금도 1,000만 원짜리가 주택들이 있긴 해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일부의 네. 고가 주택들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예전에 막 아파트 분양가 4천만 원 넘을 때도 막 그게 되겠어 하고 의아했는데 비싸다고. 지금은 아주 우스운 상식처럼 굳어져 버린 것처럼 지금 이제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이제 뭐 1억을 이미 찍었는데 그 이상 뭐 2억 3억 금방 갈 것 같은 거예요. 일부 지역에 또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겠죠. 네. 특히나 용산이나 강남 같은 데가 가격을 주도해 나갈 거고 그런 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임대료가 상승을 할 거고 거기가 올라가면 그 주변 지역으로 따라서 올라가. 항상 낙수 효과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못 들어가면 그렇죠. 거기에 비슷한 입지지만 좀 저렴한 쪽으로 그렇죠. 계속 옮겨 타는. 계속 현상이 밀려 나가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게 다 낙수 효과를 갖다 네. 얘기하는 건데 맞아요. 그걸 풍선이라고 어떻게 하면서 또 지금 김포 뭐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해야 되냐. 일산은 뭐 국토부 장관께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싸니까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저기 뭐지 보금자리론 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또 지금 많이 또 논란이 있거든요. 참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인데 네.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서민 주거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저기 뭐 총수들은 안 보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서민들께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좀 찾고 싶어할 텐데 어떤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저는 발행 같으면 진짜 3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요. 3년 전에 아파트를 팔아서 음. 지금 현재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3년 전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오른 집값을 그때 한 5% 정도 올랐을 때 최저점에서 한 5% 정도 원상 회복을 했을 때 이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첫 번째가 강력한 대책을 써서 다주택자의 투기를 방지하고 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대책을 썼을 때 종부세 나오고 또 이거는 취임하자마자 그때 집을 파셨던 분들 대표적으로 뭐 제가 지금 지인분 중에 울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헬리오시티 파셨고 네. 잠실 에이스 파셨고 트리지온 같은 거 아이고. 파셨고 서초동에 가면은 저기 삼풍 아파트 같은 거 파셨고 네, 이런 네, 분들이 네. 계세요. 네. 그분들은 지금 하루도 음. 마음 편하게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떻게 집을 투기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중에라도 내가 어떻게 이 서울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을 만한 어떤 지금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실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정말 강남에도 보면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뭐 세금을 10배 가까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내 집을 팔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버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팔 때는 좋은데 주변의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그럼 다시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 거기는 그 동네는 네. 이제 못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또 낙수 효과에 의해서 또 주변 지역으로 강남에 살다가 밀려 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아마 끝까지 버티자 분위기들이 많으실 거고요. 많은 분들은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내년에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생각만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오늘도 살짝 이렇게 스쳐간 뉴스에 뭐 서초구, 강남구 중심으로 아파트 뭐 매물 숫자가 급매라는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뭐 20억짜리가 18억에 나와 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물 숫자가 뭐 15%, 뭐 17% 이렇게 늘어났다고 뉴스를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대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지금 매도가 힘든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또 현금 자산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는 거죠. 네. 매수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아파트들을 사들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버틸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월세 받아가면서 받은 거 일부를 세금 내가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만약에 그래서 일단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네. 모든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은 그렇죠. 집주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을 하신다면 이게 결국은 세입자들한테 이게 고통이 전가가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하고 싶은 게 집주인들은 악인이고 세입자는 선인이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료 안 낮춰주는 사람은 나쁜 임대인이야. 이 모든 게 다 분쟁거리가 네.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증보험도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세입자들도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아 지금도 분쟁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쟁거리가 좀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보증보험 때문에도 임차인들은 집을 안 보여주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또 일단은 만기 때까지 집 임대를 못 뺄 거 아니에요. 네. 뭐 세입자는 돈 받아갖고 나가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 서로 피곤한 일이잖아요. 이제 진짜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세입자들한테 이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좌절이죠. 네. 일단은 대출이 안 풀렸잖아요. 내가 집을 사고 싶은 현금 저축해 놓은 게 없잖아요. 정부에서는 자꾸 임대 아파트 들어가래요. 청년 임대주택에 사려래요. 그러면은 1호부터 몇 년 지났을 때 내가 과연 1억이라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할까요? 네? 그게 정말 진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끼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한 5년 벌면 직장인들이 1억 정도 벌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정말 모을 수 뭐 있는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저축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니까. 그것도 예전에는 적금 이자가 그래도 좀 나왔으니까 네. 만기 때 목돈이라도 만질 여력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네. 뭐 1%도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상담들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도 투자하러들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정말 이제 면밀하게 잘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나의 재정 상태에 맞는 그런 플랜을 짜는 게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근데 같거든요. 가면 갈수록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죠. 집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최소한 사실 이제 자본시장이 시장 경제의 논리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뤄가면서 이렇게 좀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하게끔. 네. 네,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아니 뭐 건설 경기도 좀 민간에 좀 많이 밀어주고 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해서, 사실 정말 단순한 문제지만은 공급이 좀 풀리면 뭐 일단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또 많이 돼야 이게 좀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네. 네. 근데 이게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지금 계속 규제했기 때문에 누적돼 있는 이 공급 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진짜 걱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시간이 늦었으니까 네. 이쯤에서 하고, 다음에 또 조찬우 이사님하고 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역차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제도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허점도 좀 제가 발견을 한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다음 시간에 여쭤보고 그렇죠. 하고, 네, 오늘은 뭐 여기서 네. 벌써 30분 40분이 네, 시간 너무 잘 가네요. 진짜 빨리 가네요. 네, 네. 오늘 뭐 귀한 말씀 잘 들었고, 예, 저도요. 다음 시간에 또 네. 그때는 조찬우 이사님께서 제가 주도하셔가지고 네, 그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